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바람이 불 때는 방파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있던 소대가 맡은 지역은 오른쪽은 1km 정도 해안 절벽이고 왼쪽으로는 백사장이 1km 정도 백사장 끝에 항포구가 있었어. 당연히 배들을 보호하는 방파제도 있었지. 항포구는 당연히 민간인 지역이었지만 배 타는 할배밖에 볼 수 없었어. 고기도 잡아서 다른 항구에서 팔고 돌아오기 때문에 일반인은커녕 고기 손질하는 할매조차 볼 수 없는 조용한 항구였지. 주간엔 첨탑근무라고 우리가 맡은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초소만 근무 들어가거든. 내가 그거 근무하는 날이었어. 그늘도 배 한 척도 안 나가고 바람 좀 부는 날이어서. 경보는 태풍 아니면 잘 안 걸리니까 풍랑주의보 정도였을 거야. 방파제도 집중 감시구역이라 쌍안경으로 자주 보는데 거리상으론 1km지만 쌍안경으론 한 20m 전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방파제에 웬 남자 한 명이 들어선 거야. 태풍 오거나 바람 심한 날은 방파제로 끊임없이 파도가 들이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가는데 그날처럼 어쩌다 한번 방파제로 파도가 들이치고 그런 날이 오히려 더 위험해. 외지에서 온 일반인들은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따뜻한 날씨에 바다만 봐서 바다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파도 별로 안 높다고 방파제 들어갔다가 재수없게 가끔 들이치는 파도에 휩쓸리는 일이 종종 있어. 방파제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있긴 있지만 흔히 보는 높이 50cm 정도의 딱히 경고 문구도 없고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삼각형으로 된 철봉 바리케이트 알지? 그거 하나 있는데 사람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효과는 전혀 없지. 항포구에 있는 해양출장소가 관리 감독하는 건데 군대에선 터치할 수 없었어. 뻥 뚫린 방파제에다가 철책치고 자물쇠 채워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놔두는 모양이더라. 어쨌든 딱 보기에도 위험해 보여서 상황실에 보고했지. 방파제로 민간인 들어갔는데 위험해 보인다고. 근무 서면서 파도 몇 번 들이치는 거 봤는데 또 언제 들이칠지 모르니까 빨리 출장소에 연락하라고. 참고로 항포구는 민간인 지역이라 군인이 통제 못해서 경찰이 해야 되거든. 내가 상황실 연락한 지 3분 4분 지나서야 경찰들이 나오는 게 보이더라. 상황실에서 바로 출장소 직통으로 연결되니까 한 30초 뒤쯤엔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지. 전화 받고 나오는데 뭔 시간이 그리 걸리는지. 대한민국 공무원 씹으면서 그 사이에 난 쌍안경으로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말이야. 그 잠깐 사이에 드는 생각이 이대로 저 사람이 방파제를 무사히 빠져나오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된 일이고 만약 저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면 사건이 되고 당연히 상급 부대로 또 보고가 갈 거고 그럼 근무자였던 내가 못 봤으면 내 잘못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고 당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보고한 건 포상감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마침 경찰이 방파제 입구까지 도착해서 남자 부르면서 손짓하는 장면을 봤어.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경찰 왔다고 보고하려고 쌍안경을 내리려고 하는 찰나 정말 영화처럼 방파제 위로 파도가 5m 사람 키 2~3배 정도 솟구쳐 오르더니 그대로 파도와 함께 휙 하고 남자가 사라진 거야. 한동안 벙쪄 있다가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100% 죽었다고 생각한 게 방파제 앞뒤로 트라이포트라고 엄청 큰 콘크리트 덩어리들 쌓아놓는데 분명히 거기 부딪혔을 것 같았거든. 정신 차리고 상황실에 아까 그 남자 파도에 휩쓸려서 실족했다고 보고했지. 조금 있다가 교대조 보내줄니까 근무 철수하고 상황 보고 하라고 해서 그 뒤에 상황은 못 봤는데 예상대로 남자는 바로 발견 못하고 실종됐다고 하더라. 그날 중대장이랑 대대 들어가서 간부들한테 설명하고 좀 있으니까 경찰에서도 와서 진술받고 일단 대대에 대기하라고 해서 며칠 동안 땡보로 지냈지. 그 사이에 가족들도 경찰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근무자를 보러 왔다는 것 같았지만 대대에서 막아줬는지 난 만나지는 못했어. 나중에 대대장 면담도 했는데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괜찮느냐 어떻게 보고했냐 상황도 물어보고 해서 당시에 놀랐어도 지금은 괜찮고 상황도 설명했더니 침착하게 잘했다고. 간첩이 나타나도 그렇게 보고 잘할 수 있겠냐고 하길래 당연히 잘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9박 10일 포상. 구사수도 5일짜리 휴가 왔는데 나중에 복귀할 때 사자 양말 10켤레 사다 줬어. 쓰고 나니까 생각난 건데 그때 양말 사다 준 게 장마철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야전에서 장마철 지내본 예비역들은 다 알겠지. 양말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르고 군화는 늘 젖어있는 그 시기.
그 뒤로 우리 대대는 한 일주일 동안 FM 근무의 열기에 휩싸였어. 시체가 해안에 떠밀려 오거나 바다 위로 떠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대대장은 가만히 있는 시체도 발견 못하면서 어떻게 간첩을 잡겠느냐고. 자기 감시구역에서 시체 나왔는데 민간인이나 어부가 발견하면 죽을 줄 알라고 하고, 만약 초병이 발견하면 포상휴가라고 말했지. 결국 10일 정도 뒤에 어부가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실종지역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해. 해안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위섬 뒤쪽이라 군이랑 관련 없이 그 사건은 그렇게 아물쩍 넘어갔어. 그리고 그때 시체 발견한 어부 아들이 상근이었는데, 상근들끼리는 동네 형 동생들이라 걔네들끼리는 다 얘기하는 사이여서 부대 안에 갇혀있던 우리 소대 현역들도 상근한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시체를 발견했던 어부가 그 바위섬을 멀리서 지나가는데 검은색 바위 위로 하얀 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바위섬은 당연히 암초라 근처로 배가 가지 않는 데다가 어두운 색의 옷에 미역 같은 해조류도 감겨 있다 보니까 처음엔 그 어부도 시체인지 못 알아보고 근처를 며칠이나 지나다녔다는데, 어제는 없던 하얀 물체가 바위에 보이니까 다가가서 봤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더란 거지. 머리랑 오른쪽 어깨부터 팔, 허리, 엉덩이까지 사라지고 없었고, 왼쪽 팔이랑 가슴 윗부분만 옷에 감겨서 고기들이 못 뜯어먹었다는데, 옷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따개비랑 조개 고동 같은 거로 덮여 있었대. 너네도 파도 별로 안 높다고 흐리고 바람 부는 날 해안가 함부로 가지 마라. 백사장은 상관없는데 방파제나 바위절벽같이 낚시하기 좋은 그런 곳은 정말로 위험해. 나도 제대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비 오거나 바람 많이 부는 날이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도 잊혀지지가 않고 자꾸 떠오른다. 쌍안경 속에 방파제에 서 있던 남자가 파도와 함께 사라지는 장면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안개.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을 때 여관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자 쓰레기 투성이에 파묻혀 버려져 있는 지장보살이 있었다. 딱히 우리가 청소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그대로 지나갈 생각이었지만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주변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을 칭찬하고 같이 쓰레기를 주운 다음 여관으로 돌아왔다. 밤에 아들이 잠들자 나는 아내와 함께 둘이서 맥주를 마셨다. 그런데 아들이 잠꼬대로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빠한테 줄게라고 말했다. 아이의 잠꼬대에는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나는 무시한 채 잠에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있을 때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 어젯밤에 지장보살님이 와서 눈을 준다고 말했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빠한테 준다고 말했어. 나는 어제 그 잠꼬대가 그거였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체크아웃을 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역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 오는 버스가 있었지만 그 버스에는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휘감겨 있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기분이 나빠서 나는 다음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고 역까지 가면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원래 탈 예정이었던 버스가 사고를 당해 경찰차와 구급차가 잔뜩 몰려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들의 잠꼬대를 들었다. 그 눈은 소중히 하세요.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차에 검은 안개가 끼는 것을 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계승. 내가 다니는 지방의과대학에 내려오는 꺼림칙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태평양 전쟁도 막바지에 이를 무렵 K대 의대에서는 세상에 꺼내놓을 수 없는 꺼림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바로 적군 포로를 이용한 생체 실험이었다. S 박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팀은 마치 실험 동물 마냥 군에서 보내오는 포로들을 산채로 잘게 잘라 기관과 장기를 적출했다. 그것들을 포로 말린 용액에 담고 둔 뒤 들어놓고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엄청나게 기뻐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광기도 전쟁이 끝남과 함께 종원을 구한다. 겨우 전범으로 몰리지 않고 살아남은 S 박사는 대학에서 물러나 병원을 개원했다. 학자로서 명성이 있던 S 박사의 병원은 금세 시민들의 호평을 얻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S 박사는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곧 그의 아들 S씨가 원장으로 취임했다. S 원장에게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인 것에 부끄럽지 않게 2명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도 의사는 아니지만 교사로 자라났다. 그러나 순풍대로인 것만 같던 S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끝나고 50년 정도가 지난 후였다.
S 원장의 장남은 그날 역시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시내의 고층 맨션으로 출근했다. 아내와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최근에야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귀여운 딸. 너무나도 바쁜 생활이었지만 장남에게 있어 가족은 둘도 없는 존재이자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할아버지가 설립한 자신의 병원으로 향한 그는 병원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라는 것에 위화감을 느꼈다. 낯익은 간호사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져서 달려온다. 사고라도 났나? 기분 나쁜 예감이 든다. 그리고 간호사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충격으로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말았다. 아내는 흐느껴 울 뿐 경찰의 사정청취에도 임할 정신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라는 생각만 맴돌 뿐이다. 반항기가 왔다고는 하지만 다른 아이와 딱히 다를 것 없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큰 아이였는데 왜? 간신히 아내가 말한 것은 이랬다. 그가 출근하고 잠시 뒤 부엌에 있던 아내의 귀에 에이야, 아빠가 돌아왔어. 창문에 나가서 아빠 마중하자. 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아내가 거실로 향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베란다에서 어린 여동생을 높이 들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위험해. 아내가 달려가는 순간 아들은 어머니를 보며 귀여운 여동생을 안아 올린 손을 창밖에서 놓아버렸다. 거기까지 말하고 아내는 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S 원장의 차남은 조금 허랑방탕한 인물이었다. 여기저기 애인을 만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차남에게 있어서 최근 사귀기 시작한 뒤 역시 딱히 특별한 것도 아닌 수많은 애인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렇다였다. 병원에서 당직을 하고 아침이 되자 차남은 어지러운 머리를 움켜잡고 자신이 뒤에게 사준 맨션에 겨우겨우 도착했다. 뒤는 미용서로 꽤 나이는 있었지만 살이 분별이 확실한 여자여서 차남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어젯밤 감지 않은 머리를 긁으며 차남은 뒤에 방에 들어섰다. 평소라면 미소를 띄우며 수고하셨어요. 라고 맞아줄 뒤였다. 없는 건가? 차남은 문고리를 열었다. 어이, 어딨어? 현관에 올라선다. 냄새가 난다. 어이, 자는 거요? 복도를 걷는다. 냄새가 난다.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건가? 거실로 향하는 문을 연다. 녹이 쓴 것 같은 이상한 냄새의 정체가 궁금해질 때 거실 가득 피가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게 보였다. 구억칼을 꽉 쥔 채 방처럼 피투성이인 디는 피바다 속에서 차남에게 미소를 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더럽혀버려서. 순간 차남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도 의사는 의사였다. 피를 보자 묘하게 냉정스러워졌다. 너, 내 맨션에서 무슨 짓이야? 차남은 평상시에는 온화하던 디가 동료 쥐에 대해 말할 때만은 묘하게 공격적인 태도가 되던 것을 떠올렸다. 기회가 되면 죽여버리고 싶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장난반으로 말하는 디의 얼굴은 대담한 차남마저 소름 돋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 피바다 속 디의 옆에 있는 저 고깃덩어리는 어쩌면 디는 고개를 끄덕이고 울 듯한 표정이 되었다. 당신에게 폐는 끼치지 않을게요. 절대로. 이미 충분히 말려들어 있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숨길 방법을 생각해. 라고 차남이 외치며 뒤의 손에서 부엌칼을 빼앗아 고깃덩어리로 다가갔다. 결국 사건은 발각되고 디는 체포되었다. 언론은 미용사 토막살인 사건. 사건의 배후에는 의료계 종사자가 라는 표제로 기사를 써댔다. 인체를 토막내는 것은 상당한 힘이 드는 데다 관절의 위치를 숙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범인 뒤의 애인인 의사에게 범행 가담 의혹. 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미 차남에게는 관계없었다. 그는 이미 죽은 후였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자살이었다고 한다. 차남의 사망증명서 서명란에는 다름 아닌 부친 S 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교사가 된 딸은 없을까? 딸은 교사가 된 후 동료 교사와 결혼해 3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 나중에 동네 사람이 매일 가족과 함께 뜰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휴일에는 외출도 하는 등 무척 사이가 좋아 보였다. 라고 증언할 정도로 무척이나 행복한 가족이었다. 아들들은 성적도 우수했고 상냥한 마음의 아이들이었다. 딸은 만족하면서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즈음
근처에서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는 동물의 시체가 발견되고 여자아이가 괴한 2명에게 습격당하는 등 뒤숭숭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딸과 남편은 아들들과 함께 TV를 보며 부모의 교육이 잘못된 탓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막내 아들의 같은 반 친구 H가 행방불명된 것은 정확히 그 무렵이었다. 조금 약하지만 활기찬 아이였다. 3명의 아들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모른다고 했다. 딸 역시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아이였기에 불안감은 더욱 컸다. 다음날 나온 보도는 세상을 뒤흔들었다. 행방불명된 아동의 사체 일부, 초등학교 교문의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경찰에 대한 도전장인가, 범인은 사체 옆에 도전장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딸은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쇼크 때문에 밥도 먹기 힘들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단 말인가. 아들들도 분개하고 있었다. 가족 전원이 슬퍼하며 분개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린다. 그녀는 무시할까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대답했다. 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은 2번째로 뒤집어졌다. 그것은 첫 번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실이었다. 경찰이 아들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다. 소년 A, 14세. 살인, 시체훼손 및 유기용의로 체포. 현재 그녀와 그 가족은 꺼림칙한 그 땅을 떠나 아버지의 병원 근처에 있는 DC에 살고 있다. S 박사는 해부학의 위대한 연구자로서 의학사에 그 이름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비는 분명하게 자손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4번째 이야기, 코딱지.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광경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왕따를 당하던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딱히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다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닌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왜 그런 아이가 왕따를 당했냐면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버릇이란 언제나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제나 코딱지를 파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여자 아이들끼리도 더러우니까 그만둬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도 그러면 콧구멍이 넓어져 버린다라고 상냥하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그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파낸 코딱지를 책상 밑에 붙이고 있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수업 시간 도중에 뒤에 앉은 아이들이 몇 번이나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탓인지 애에 대한 왕따도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나는 딱히 개구쟁이 그룹과는 상관없었기에 직접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더럽다는 인상은 있었기에 따로 편을 들어주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평소 앤을 괴롭히던 아이들 중 남자 아이들이 앤을 화장실에 가둬버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려는 앤을 일부러 남자 화장실까지 끌고 가서 개인실에 집어넣은 후 문이 열리지 못하게 막아놨던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앤이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한 나와 친구는 정말 앤의 책상 밑에는 코딱지가 잔뜩 붙어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과감하게 앤의 책상을 뒤집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도 지우개똥 크기의 코딱지가 책상 밑에 군데군데 붙어있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집은 앤의 책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책상 밑 가득 빽빽하게 앤의 코딱지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책상 뒤엔 마치 니스를 칠해 굳혀놓은 것처럼 코딱지가 잔뜩 붙어 굳어져 있었습니다. 코딱지 때문에 책상의 나무가 1mm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지금도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나와 친구는 졸귀하면서 책상을 던져놓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 학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앤을 가둬놓고 집에 가버린 탓에 앤은 밤까지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눈치를 챈 덕에 간신히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앤은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교무실에 불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앤이 갇혀있던 화장실 개인실의 문에는 우리가 봤던 책상 아래 마냥 코딱지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앤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코딱지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야뇨증같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증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얼마 전 친구에게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는 아직도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무서운 사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애는 현재 어느 도너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를 후비는 버릇은 고쳐졌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고쳐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무서울 것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연구실. 내가 다니는 어느 지방대학의 의과대학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대 캠퍼스에는 그 긴 역사에 걸맞게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있는 대학병원도 3번이나 이전을 해서 그 전까지 쓰던 건물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병원 건물로 사용되었던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지금 기초의학연구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야기의 무대라고 할 수 있지요. 기초연구동은 메이지 시대에 건축된 건물로 캠퍼스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당시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로 고풍스러운 분수가 있는 안뜰을 둘러싸듯 지어져서 위에서 보면 네모난 모양의 5층 건물이었습니다. 옛날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는 품격 있는 건물이지만 손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잔뜩 우거진 안뜰, 군데군데 벗겨진 리놀륨이 보이는 마루바닥, 빛이 잘 비치지 않는 복도 때문에 어쩐지 쓸쓸한 분위기도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연구실이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밤 늦도록 연구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주변 연구실에 불도 하나 둘 꺼져갔지만 정기적으로 정확한 시간마다 계산을 해야 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서 그 일도 반납하고 실험에 임하고 계셨습니다. 겨우 그 날치의 연구 결과를 기록한 뒤 돌아가려고 연구실에 불을 껐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부지런히 계단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은 정말 달빛이 아름다워서 선생님은 문득 창가에서 달이라도 바라볼까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도 중간에 멈춰 안뜰 쪽의 창을 열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달빛은 차가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경무에 지친 교수님도 넋을 잃고 달빛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반대쪽 창문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자신처럼 흰 가운을 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자신처럼 달을 보고 있던 것이라 생각하고 손이라도 흔들어 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창가에 같은 흰 가운을 걸친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연구원들이 여러 명 남아있는 것도 이상한데 더욱 이상한 것은 아무도 달은 바라보지 않고 한결같이 아래만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순간 교수님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뜰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볼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보고 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보고 싶지도 않은데 교수님의 시선이 안뜰로 내려갑니다. 달빛에 창백하게 비춰지는 안뜰, 한가운데에는 낡아빠진 석조 분수, 무성한 잡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 안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니, 안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잠옷 차림, 유카타 차림, 기침하는 소년, 휠체어의 할머니, 수그리고 있는 청년, 멈춰서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것을 내려다보는 흰가운 차림의 저것들은 의사인 걸까? 보이지 않는데 감시하고 있습니다. 집으로는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것을 내려다보며 흰가운을 입은 것들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돌아가고 싶어도 그것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선생님은 무척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6번째 이야기. 공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때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윗집이 이사를 갔다. 한밤중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내던 집이었기에 솔직히 무척 반가웠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사를 간 다음 날 동생이 나를 그 집 앞까지 데려가서 좋은 걸 알려줄게 라고 말했다. 이 집 문 열려 있어. 정말이었다. 아마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문을 열어놨고 집주인도 체크하는 걸 깜빡 잊은 모양이었다. 물론 가재도구 같은 것들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긴 텅 빈 집 안에 있자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우리는 그 집을 비밀 기지로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형제를 제외한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마 3일 뒤였을 것이다. 예상보다 학교가 일찍 끝난 나는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셨고 남동생은 축구부 활동 때문에 저녁이 돼서야 돌아올 예정이었다. 어디서 시간을 때울까 고민하던 나는 그 방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이전에 동생과 함께 놀았을 때 트럼프 카드와 장난감을 몇 개 두고 나왔던 것이었다. 그래서 혼자 놀며 남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연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뭐야 이거. 그 방에는 제대로 가구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또 이사를 왔나 보다 싶어진 나는 놀라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순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 나는 다시 살짝 문을 열었다. 이 집안 배열과 분위기는 무척이나 그리운 것이었다. 방에 들어가 잔뜩 스티커가 붙어있는 냉장고를 보자 알 수 있었다. 여기는 4년, 5년 혹은 그보다 더 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었다. 왜 4층에 들어왔는데 4년 전에 우리 집이 되어 있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단지 그리움에 젖어 나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 이 TV는 버렸는데. 이 책상도 옛날 거네. 이 전화기도. 그리고 내가 전화기에 손을 대려 한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순간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문득 손이 얼어붙었다. 4년 전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의 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워졌다. 결국 나는 계속 울리는 전화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몇 시간 뒤 돌아온 동생과 함께 다시 방에 들어가 봤지만 4년 전의 집은 사라졌고 여전히 조금 어슴푸레한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다. 다만 처음 왔을 때 숨겨뒀던 트럼프 카드나 장난감 역시 찾을 수 없었고 사라진 후였다. 지금도 문득 이 체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만약 내가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시한 망상인지도 모르지만 그 너머의 세계는 의외로 항상 미끼를 준비한 채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그 방을 다시 찾아가 전화가 온다면 그 전화를 받아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7번째 이야기, 필요 없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남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친구 A, B와 함께 빈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무서운 게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기에 당시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 남동생을 꼬셨지만 어째서인지 동생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니? 누나가 없어져도 괜찮아? 라고 하며 억지로 데려갔다. 그 집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흔한 폐가였다고 생각한다. 딱히 심하게 황폐해진 것도 아닌 그저 흔한 빈집이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A와 B가 현관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뒤를 따라 나와 남동생이 들어갔다. 안쪽에 계단이 보였을 때 갑자기 안 돼. 라고 남동생이 소리치며 내 옷을 잡아 끌었다. 왜? 라며 뒤를 본 순간 환하고 큰 진동이 다리에 느껴졌다. 나는 놀랐고 온몸을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공포에 습격당했다. 곧이어 한 번 더 와장창하고 큰 소리가 났다. 나는 돌아볼 틈도 없이 남동생에게 현관에서 밀려 나왔다. 공포로 몸이 경직되어서 나는 그만 문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남동생이 비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보였다. 아마 나는 거기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처음 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근처에 병원이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화가 난 얼굴로 나를 혼내셨고 나는 울고 말았다. 그러자 아버지와 남동생이 함께 방에 들어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꽉 안겼고 남동생은 어머니가 꼭 껴안으셨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B가 죽고 A는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너무나 무섭고 슬퍼서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매달려 몇 시간 동안 울었다. 어머니는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위로해 주셨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나도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일주일 쉬고 학교에 가자. B는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딱 한 번 옆반이었던 B의 책상에 꽃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반 앞은 지나가지 않기로 했다. A는 남동생과 같은 반이었지만 사고 이후 한 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전학을 갔다. 나는 반년 정도 후 아버지의 사정으로 이사하게 된 뒤 그 사건에 관해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그 집에는 들어가고 조금 왼쪽에 거실용 큰 에어컨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그것이 넘어져서 비의 머리에 맞았던 것이다. 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한다. 게다가 에어컨이 떨어진 충격 때문에 거실의 샹들리에가 A의 등에 떨어졌고 쇠장식이 등에 박혀 A는 34바늘이나 꿰맸다는 것이었다. 샹들리에의 파편은 넘어진 B에게 그대로 꽂혔고 B를 도우려던 남동생의 신발에도 잔뜩 유리가 박혀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 남동생이 나를 잡아 당기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슬펐다. 그리고 나는 남동생에게 생명의 은인이니까 뭐든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줄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동생은 웃으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누나가 안 없어져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